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이죠. 오늘은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오늘이 3월 11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딱 한 달, 정말 꽉 채워서 한 달 남았습니다. 공천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고 각 당도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92%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저번 뉴스픽에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출마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써 16년 만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불출마나 경선 패배, 컷오프 등을 포함해서 이른바 물갈이 된 현역 의원은 37명으로 32%에 해당이 되고요. 시스템에 따른 공천이라고 하지만 4년 전 총선의 현역 교체율이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상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 중 낙천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일 때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의 하남갑 경선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경선 결과는 13일 발표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현직 검사들이 공천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천 신청한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박영호 전 부산고검 검사는 모두 컷오프됐습니다. 민주당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의 강세가 강했지만 텃밭으로 분류되는 광주 지역에서는 현역 물갈이가 이뤄졌는데요. 10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현재 81%의 후보자 배치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유일하고요. 서구갑을 뺀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80석의 민주당이 미미한 존재감을 보여준 데 대한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 현역 의원들의 책임이 있고 또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원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의 공천 관련해서 뭐 불공정한 공천이니 사천인이라고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하고 특히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기득권 비호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세력을 만들어내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좀 멀어지고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민형배 의원 살아남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랑 싸우자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호남권 민심을 잡겠다 이런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광주로 출마하겠다고는 했었지만 지역구를 밝히지 않았던 이 대표는 어제 광산을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큰 정치인이 필요한데 이재명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 광주와 호남에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며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친명계 의원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의원을 필두로 충청 벨트를 노린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설훈, 홍영표 의원과 함께 수도권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동탄 신도시를 주축으로 한 반도체 벨트 지역구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양양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과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원래는 10일 어제 공천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로 연기했고요. 조국혁신당도 살펴보면 조국혁신당은 어제 봉하마을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이후 조국 대표가 직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이는 민주진보 진영의 상징인 그 지역의 방문을 통해서 야권의 확실한 제3지대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와 표 결집에 나선 행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제3지대 변수가 정말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했던 개혁신당 오히려 지금 거의 추락하는 분위기 있고요.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미래 역시 그렇게까지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른 의원이라던가 홍영표 의원이라던가 민주당에서 정말 굵직굵직하게 큰 자리들을 많이 차지했던 분들이 합류를 함으로써 몸집이 좀 거대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딱 보니까는 또 그분들이야? 그분들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질 정도로 상당히 좀 구태해 보인다. 이런 것이 이번에 이 새로운 미래라던가 제3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비하게 되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상당히 새롭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얼마나 이 지지세가 강하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죠. 하지만 조국 대표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고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일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힘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 웹소설이나 웹드라마에 보면 각성하잖아요. 이렇게 주인공이 갑자기 팍 바뀌어가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싹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때부터가 재밌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 그 타임인데 조국 대표가 이 혁신당 만들면서부터 이렇게 지금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전의 일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흥미진진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번에 총력을 치렀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에 선대위가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면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봉합이 되고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선대위 구성이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인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를 발족시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합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직접 전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선대위 전면에는 김 전 총리가 나서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 정세균 전 총리도 거론이 됐었는데 정 전 총리는 현재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동 선대위원장에 거론됐던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거절을 했고요. 이 외에도 세대별, 주제별로 별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두는 국민 선대위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대신 효율적인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외에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그래도 조금 당에서 체면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비례로 좀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물론 서대문 본인이 원했던 곳은 주지 않았지만 비례 자리를 어쨌든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대위원장 자리를 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매우 좀 잘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뚜껑이 열렸고 특히 이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도 역시 물갈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멤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꽃피울 만한 사람들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을 잘 뽑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 공백 속에 간호법이 또 재정비가 되고 있고 또 논쟁이 다시 한번 또 불붙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정부가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호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제의까지 해서 결국 안 되고 민주당은 그거 사수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욕먹고 그랬는데 결국 간호사들 이번에 의사들 파업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간호법이 다시 얘기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 인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간호계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8일부터 의료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심전도 검사 등 기존의 의료법상 불법이었던 의료행위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했습니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맡을 게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의 낡은 체계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도 간호법 재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간협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협이 추진한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는 태도가 완전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에 의협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면서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된다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호사들이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도 조금 딜레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딜레마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의사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우리를 투입시키면서 또 당근처럼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줬던 그 간호법 다시 한번 생각해 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냐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기회 아니겠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면 이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호법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간호사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자 이런 좋은 취지였는데 그거를 쓸데없이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시더니만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구스러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본인들이 이 법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었던 것처럼 막 이해되고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을.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사들 지금 화났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들 지금 이러고 있죠. 그 다음에 한의사들도 또 여기서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죠. 이렇게 갈라치기 전법을 많이 정부가 사용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속상할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게 바로 의사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슈바이처라든가 아니면 히포크라테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의료법 관련해서 의사들 증언 문제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그동안에 집단 사직했고 교수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교수들도 집단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을 했고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야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막 엄청난 숫자로 의대 증원을 지금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3월이 된단 말이죠. 지금 3월이 넘었죠. 집단 유급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복잡스럽다면서요. 네, 현재 의대들은 개강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학사 일정을 늦추고 있었는데요. 다만 여름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정상 수업을 시작해야 한 학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에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14일과 21일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학칙상 학생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결석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유급하게 되는데요. 학교별로 학칙과 학사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일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기준일은 14일로 알려져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학생의 29%가 휴학을 신청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 통계는 학교에서 정한 공식적인 휴학 절차를 모두 완수한 휴학계만 집계된 겁니다. 대부분의 집단 움직임으로서 제출한 휴학계는 이 통계에 인정되지 않은 집계이기 때문에 실제 휴학계 제출 의대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음 주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만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발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를 어길 시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는 건 의대
의대 교수들의 공동 대응 방향인데요. 일부 사직하는 교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긴급총회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좀처럼 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20개 병원의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이 2주간 파견됩니다. 네,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 전현주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 조심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말인데요. 이게 조금 스스로 좀 무너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제인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극우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폐륜 공천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크게 반발했는데 와 이제는 뭐 이제 일베 정치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였죠? 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두고 극우 공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1일 공식 회의석상에서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는 극우 공천 일베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SNS의 극우 사이트인 일베의 글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즉각 극우 공천을 넘어서 일베 공천을 했다면서 사과하고 공천 취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2016년 11월 11일 처음 글을 공유하기 시작해서 2018년 2월까지 총 16건의 공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도 변호사가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공천 직후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도 논란이 됐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불거지자 한 위원장은 공관위에도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공천 취소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간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입단속에 나섰던 한 위원장인 만큼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진 상태입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말 사실은 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5.18 북한 개입설은 지만원 씨가 처음에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극우 보수 성향의 분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얘기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지금 선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 단계 막바지 하고 있고요. 선거 전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각 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을 했고 선거판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야당 강세지인 경기 고양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편입과 경기 북도 신설을 이른바 원샷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 위원장이 강조한 메시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한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전면에 나서는 방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스윙부터 지역이자 격전지로 분류되는 충남을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이 심판 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병철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지역인 천안을 찾아서는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않았는가라면서 이게 국민에게 예를 갖춘 행동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는 진짜 민주당의 재건을 기치로 내세웠고 개혁신당은 반도체 벨트와 수도권에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스스로 비례대표를 공천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이른바 이채 양명주, 이 5대 실정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각인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전 여기에 더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또 내지는 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판결을 뒤집어 엎는 듯한 정부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부의 실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이제 새로운 미래 또 개혁신당 이분들도 조금 힘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 기치를 내세웠던 것하고는 좀 달리 많이 힘이 빠진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당과 야당, 진보 연합들, 이 연대 이분들의 지금 싸움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또 지켜보는 맛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스스로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나는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또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지금 무섭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사실도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했어요.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을 차관급인 대사로. 외교부에서는 이게 정말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걸 문제 삼으니까 돌연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당장은 좀 내보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는 듯이 보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냥 정광석처럼 몰래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보이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또 법무부가 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출국 금지도 몰랐었다고 주장하는지, 또 인사는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뭐 한두 가지 말할 게 아닌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우선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주 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을 피의자 빼돌리기라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하고 결국은 이 일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통령과 박 장관을 범인 도피죄 및 직권남용죄 공모 공동정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사 임명 권한을 남용해서 범인은 도피시킬 것을 사실상 교사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국외로 출국하도록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필 결과라면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소추 남발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풀어줬던 거였는데요.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제출한 휴대전화가 공수처 확인 결과 최상병 사건 이후에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협조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수사 협조한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은 결과적으로는 깡통 핸드폰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참네요. 네, 살살님께서 꽁꽁 묶어서 잡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달토끼님,
항의하시는 호주 교민분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더군요. 그랬더라고요, 진짜로. 네, MC 채님은 도주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좀 했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 상황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거나 이 상황을 되게 중요하지 않게 보면서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큰 코 다친다.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생각보다 순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차라리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공수처가 제대로 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공수처 지금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일 좀 잘한다 그랬더니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너덜너덜 극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더더군다나 공수처장 지금 여당이 추천한 사람들만 지금 잔뜩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습관성 탄핵소추 남발이라고요. 이거 쉽게 넘어갈 사안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 관건 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19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이번엔 강원도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지역 모두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게다가 산림 규제를 또 대폭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면서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주력 산업을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1월부터 평균 주 2회꼴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를 두고 사실상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불법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선거용이라는 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총선과 무관하게 올해 내내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야, 근데 이게 예전에 대통령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난리 치던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좀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고 대통령이 남발하고 있는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게다가 공약끼리 충돌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토가 어떻게 개발되기를 원하기에 이런 공약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지, 저는 이게 솔직히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공약을 남발하려면 그러한 공약을 왜 내보내게 됐는지, 그걸 지켜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무조건 돈만 풀어서 지금 거의 1,000조 가까이 지금 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말로만? 정말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대통령님,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 지키겠다. 이야, 이 얘기도 사실은 그동안에 지킨 게 별로 없으셔서 별로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머리 까치발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산에 돈 찍는 기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네, 자,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살포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계속 대통령이 말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설 연 이후부터 직접 비수도권 지역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건설, 충남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대부분 지역 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입법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백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갈등 이어졌습니다. 서울 중성동을 이해운 전 의원하고 결선에서 하태경 현역 의원이 붙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은 그 세 명이 같이 경선을 치렀을 때만 해도 이해운 전 의원보다 하태경 의원이 받은 표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하태경 의원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경선 원데이터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에 이제 불복했습니다. 하 의원은 당에서 공정하게 경선을 했을 것이라 믿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 의원의 입장은 영상으로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그 경선 조사 관련 원데이터, 영어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원데이터, 그걸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경선은 100%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제 요구에 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경선과 2차 경선 사이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려운, 사실상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원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사실은 중진 의원들 좀 먼저 좀 나가줘라, 자리 비켜달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가꾸고 있던 부산 해운대 네. 양보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중에 현역 의원들은 그래도 경선 나가서 다 살아 돌아왔는데 본인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억울하겠어요? 네, 하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해운대 갑에서 3선을 한 의원입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어제 표를 보면요. 하 의원은 1차 때 46.01%, 이해운 전 의원이 29.71%,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 25.9%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차 결선에서는 하 의원이 50.87%로 나왔고 이 전 의원이 49.13%를 받았는데요. 이 의원은 여성 가산점 5%를 받아서 최종 0.71% 차이로 하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하루 이틀 차이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이 두 분은 3선을 했던 의원이긴 한데 이해운 의원에게도 3선을 했는데도 여성 가산점이 붙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운 의원이랑 하태경 의원은 사실 뭐 거의 동등하게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가산점이 5%나 붙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당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미리미리 알아서 해줬더니 결국 날 이렇게 버리냐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과연 원데이터를 공개를 해줄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어 있는 공천 관련 인물에 대한 이 결정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5.18 망언을 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던 도태우 후보 그리고 난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장해찬 후보 이 두 분에 대한 공천이 유지가 되나 봐요. 네. 국민의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밤까지 회의를 한 끝에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4차례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그동안 도 후보가 2차례 걸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을 들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9명의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공천 유지를 결정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한 위원장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말과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도의원에게는 전화해서 경고를 했고 공천 유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난교 행위를 예찬한 부산 수영구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발언 취지의 전체 맥락에 비춰보면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면 총선을 한 달여 남기고 미리 당선 축하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출마하는 박덕흠 의원인데요. 이분도 이제 논란이 되자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면서 오래된 지역 모임을 하면서 했던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사모라 그러죠. 금사모. 네. 자, 9명의 공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도 후보에 대해서, 도 변호사에 대해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공천 유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눈높이는 일단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이 아닌 것으로 참내원. 자, 그리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요즘 시끄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같이 연합해서 지금 꾸려지고 있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인데요. 여기 시민사회 추천 후보 2명이 종북 반미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했죠? 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후보로 추천된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나란히 자진 사퇴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운영위원은 한미연합훈련 때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반미단체 결의하나 활동가 출신으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보관 논란이 제기됐고요. 또 정 부회장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석과 진보당 입당 이력 등 그런 논란이 돼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퇴를 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여당의 치졸한 정치 공세에 빌미가 되느니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주도했거나 그러니까 그런 주도한 단체 활동가라던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석했다든가 진보당 입당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비례까지 못할 정도의 것인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거는 본인의 가치관도 좀 있는 거고 그런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조중동이나 이제 보수 매체에서 좀 종북이 아니냐, 반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사실상 보수 언론에서 좀 주도한 논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도태우 같은 사람은 아무리 2번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5.18을 가지고서 네? 북한이 개입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장해찬 씨도 이상한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 아닌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 경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후보를 모집한 거였거든요. 네, 실제로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진보 매체에서는 그렇게 네.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거는 너무 민주당이 몸을 사려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대사라는 이제 이름까지 얻었는데요. 이분이 장관이었는데 차관급도 아니고 차관 복급의 호주대사 임명된 것을 보고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호주 대사관으로 불명예스럽게 출국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공영 언론 ABC 톱 1만을 장식하는 또 일이 벌어졌군요. 네, 어제 ABC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제목은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벌어진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의 출국까지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는데요. 네. 그러면서 언론은 이 전 장관의 논란이 향후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 호주 일반 국민들도 곧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한국 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또 이 전 장관의 내용을 보도한 호주 ABC 방송은 호주 대표적인 언론사로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 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론이자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꼽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ABC에서 나온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에도 호주 입국.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는 취지의 제목인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벌어진 최상병 사망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비교적인 상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당신들도 갖게 될 것이다. 야, 역시 이제는 우리나라 언론을 볼 것이 아니라 외국 언론을 봐야 우리나라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종섭 대사관 홈페이지에 어쨌든 인사말 올리고 공식 부임했습니다. 네, 어제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 대사가 인사말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대사관은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근데 사실 이 대사가 아직 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지금은 안 원본을 받았죠? 받지 네. 않아서 또 수여식도 하지 않아서 통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외교부는 조만간 원본을 외교 행랑편으로 호주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안 보냈어요? 그 보낸다고 한 게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제 MBC에서 나온 단독 보도가 조금 있었는데요. 잠깐 얘기를 언급을 하면요. 지난해 8월에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국방부 조사관 본부가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걸 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냐면서 난색을 표했던 그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수사한 기록을 왜 검토하냐고 난색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신범철 당시 차관이 그럼 장관이 명령하면 되냐 이랬더니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이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조사본부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직접 검토를 하라고 명령을 한 사실이 이제 공수처가 조사한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조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 한 점을 좀 주목하면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이미 이종섭은 떠났고 공수처는 지금 초토화돼서 앞으로 제대로 수사할 사람 자체가 없는데 이러면은 안 됩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팩트 발의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해서 이종섭 특검 법안도 발의했어요. 네.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외교부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단 뭐 장관들의 탄핵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어제는 일단 이종섭 특검 법안을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이 어제 오전 국회의원과의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부대표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특검 법안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결과를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고 해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냐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특검을 남발하냐. 사실 특검을 자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게다가 공수처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수사할 사람도 없고 사람 자체가 없어요. 공수처 당연히 못 믿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니까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특검법 발의해도 결국은 다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다. 200명 넘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이것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진아 기자 여기까지 오늘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전현주 기자가 뉴스픽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각 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투표 용지에 이 비례대표 번호, 당의 번호겠죠. 어쨌든 당이 앞번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밑에까지는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 안에 의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어 주어야지 이 당이 앞번호를 받냐 뒷번호를 받냐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가 많이 생기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를 열어서 자당의 비례대표 의원들 8명을 제명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건너갈 8명의 비례대표 현역 의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번 제명은 평소 윤리위가 내리는 제명처럼 망언이나 중대한 결격 사유 때문이 아닌데요.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모정당이 위성정당의 현역 의원을 이른바 꿔주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전해진 바로는 이들의 징계 사유는 국민의 미래당을 위해 활동했다는 명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8명 위원회는 비대위원인 김예지 위원을 비롯해 김근태, 이종성, 정경희, 지성호 의원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서로 의원 꺼주기를 비난하면서 사과 공방을 벌였던 게 무색할 만큼 다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역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앞순번 기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기 위해서 제명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지역구 후보 기호 2번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시 2번째 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제명을 의결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역시 다음 주까지 지역구 의원을 옮기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의원 꺼주기를 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뭐 8명 가면은 지금 정의당이 6명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8명이면은 3번이 되잖아요. 이 국민의 미래가. 그러면은 민주당은 8명보다 많아야 되겠네요. 과연 될까? 예, 민주당 요즘 의원 모자릅니다. 다 탈당하고 다 여기저기 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의원을 꺼주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대상이 되어가지고 부분들이 당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위성정당, 비례정당마저도 결론적으로는 거대 양당의 이런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해먹는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녹색정의당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고 소식이 들리더군요. 네, 녹색정의당은 어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고 모렴치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깝고 식민정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가 이러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의 정당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위성정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녹색정의당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서 두 위성정당의 창당 경위, 당헌 당규, 현역 의원 파견, 창당에 대한 물적 원조, 모 정당의 통제 등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양당의 위성정당이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각 위성정당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을 경직하고 있습니다. 또 전종학, 전해진 공관위원도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을 겸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소수 정당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꾸렸는데 이는 현행 정당법 제41조 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항목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행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항목을 국민의 미래도 어겼고 민주연합도 어겼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주장인 거죠. 네. 누가 봐도 그 양당이 떠오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떠오르라고 지은 거죠, 사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제 국민의 미래보다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불리우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사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는 그냥 자기네끼리 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팀도 꾸리고 전략도 세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연합이 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수정당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단체를 꾸민 건데, 정당을 만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들이 다르고 서로 가진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어쨌든 논란이 되는 시민사회단체의 그 추천목 4명 중에서 여자 2명이 지금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이번에는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퇴해라 이렇게 또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랑 아예 연대를 안 한다는 건지 이게 좀 복잡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시민사회계에서 추천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 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이 과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사퇴했습니다. 전 의원은 과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논란이 일었고 정 농민회장은 사드 반대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번과 14번이 공석인 된 상태인데요. 한편 시민사회 몫인 여성 비례대표 1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여성 후보를 앞서 말씀드린 의원 꿔주기 방식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승아 전 강원교사 노조위원장이 1번이 되고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비례 순번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민주당 추천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교체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젯밤 임 전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의 이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낙마한 상태로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계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했는데 민주당이 부안해동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여기서 부안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내세운 후보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뭐 보수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그 흐름에 왜 민주당도 같이 따라가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4명의 후보 중에서 3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더 이상은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향후 민주당과 이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5.18 폄훼 발언과 일베 게시물 논란이 제기됐던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그냥 국민 눈높이다 이러면서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막말 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낸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내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한 위원장이 광주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한 뒤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적었는데요. 이후 2019년에는 책 이완용 평전에 관해서 적으면서 사실 망국의 1등 책임은 이완용이 아닌 고종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친일파 이완용을 두둔했다고 볼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 측은 조 후보의 발언과 소명 내용을 들어보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유독 이런 종류의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친일파적인 발언과 행동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수연 씨, 조선이 식물 나라였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게 당연하다? 좋다? 고맙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조선의 고종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완용이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한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고마워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소리 하냐. 이게 지금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부끄럽지 않나요? 그럼 왜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 사실이고 그런 가치관이 본인에게 투철하게 각인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왜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당시에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정부가 있었다. 그런 정부하고 본인이 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좌파 지식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이게 단순히 과도한 표현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비겁하게 변명하십니까? 본인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2017년도에 한 말이나 2019년도에 한 말이나 맥이 같아요. 왜 사과를 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비겁하게.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국민의 눈높이라 그러면서 또 공천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그러면 국민의힘 큰일 납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번 정권이 일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일관성이 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일관성이 정말 존재하는데 도대체 그 일관성의 뿌리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저는 이 조수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조상이 뭐가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어요. 이완용 씨 후손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외척인가? 잘 모르지만 자기네 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뺏고 사람 죽이고 모든 걸 다 초토화시켰는데도 고마워해라.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도 변호사 뿐만 아니라 조수연 씨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봉주 의원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예? 현역 박용진 의원 꺾고서 되게 힘들게 공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말 함부로 하죠. 2017년도. 자, 뭐라고 말했길래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17년 정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과 관련해 패널들과 대화하면서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해 라면서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시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질의 폭발로 인해서 다리를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린다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며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8월 DMZ에서 수색작전 중 목함질의 폭발로 부상을 입은 당사자들은 연락받거나 사과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논란이 일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막말과 욕설로 가득한 정봉주 후보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 후보의 문제 발언은 또 있었는데요. 지난 1월 4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창을 확인하면서 댓글을 봐야 한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을 벌레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리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설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네, 정봉주 후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봉주 후보는 순발력도 좋고 이 정치나 이 상황 풀어가는 거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하고 또 용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죠.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게 막말하는 경향이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닌 것이고요. 어떻게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우리 당시에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었습니까? 그때 북한 스키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야 거기 지뢰 많잖아. 이제 그럼 큰일 나는데 여기 어떻게 하겠니? 이러다 안 돼 위험해.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농담이랍시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말이 돼요? 예? 거기 한번 들어가서 지뢰 때문에 다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상황인데 남들을 뭐 비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1월 4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창에 나와 있는 뭐 벌레 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버그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분탕질 치고 회방 놓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일컫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냥 아주 뭐 그 사람들을 폄훼한다거나 뭐 국민들을 벌레로 봤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댓글창에 들어가가지고 분탕질 내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역시 잘못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DMZ 목발 얘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오히려 더 덜한 수준이긴 하죠. 하지만 국회의원 되시려는 분이라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윤리감찰단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다 설화를 좀 조심하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고마워요.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기사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뉴스픽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오는 이 기사, 이게 사실은 그날 하루 종일 대한민국을 흔들어대는 이슈가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왔는지 이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천 취소된 사람들이 좀 많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거대 야당과 여당에서 하루에 3명의 공천 취소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에 공천이 확정된 오선 정우택 의원과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젯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목함 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까지 정 전 의원을 두둔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이 이유는 앞서 정 전 의원이 비무장지대 목발 경품 막말 논란이 재조명되자 피해 군인들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피해 군인들이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 전 의원은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됐던 방송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또 국가를 참칭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김정은 집단이라면서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지금 다리를 틀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주소다라면서 조계종을 향한 극단적인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고요. 여기에 가정폭력 의혹에 대한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천 취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되고 나니까 한꺼번에 그냥 팍 터지는데 되게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누가 모아놨던 것처럼 네, 그렇죠. 하나씩 퍼지고 있어서. 그거 같아요. 모아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든 비리나 내지는 모든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다가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뭔가 비상의 날개를 딱 펼칠 때쯤 탁 던져서 그냥 끌어내리는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죠, 당연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있었다. 뭐 맥락에는 또 그런 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거짓 사과 논란이 또 좀 불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당시 관련된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분에게는 뭐 아는 사람이기도 해서 전화로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나머지 진짜 피해 당한 2분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마치 3명에게 다 사과해서 정리가 된 것처럼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거짓 사과 논란이 더 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뭐 가정폭력 50만 원 벌금 받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결국 도태우 씨 공천 취소됐군요.
이 사람은 네.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네, 그랬는데 어제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젯밤 대구 중남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공관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라면서 도 후보의 경우는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공관위는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 등에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를 천명한 바가 있어서 그것에 맞는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12일 공관위는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서 만장일치 결정으로 도 후보의 후보직 유지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이틀 만에 번복한 셈입니다. 이날 도 후보가 또 이제 논란이 더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 공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된 내용은요. 2019년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던 발언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져서 공천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태우 씨의 이런 망언은 자신의 확신적인 가치관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천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지적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들리는 설에 의하면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1+1 공천이 됐다. 이래서 절대 안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바꾸긴 바꿨어요. 이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MB 때 사실을 말했다고 해가지고 고초를 당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까지 시켰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사면 복권되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다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맸단 말이죠. 근데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국회 가면 잘 싸우실 분이어서, 물론 조금 가벼운 언행을 통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상황은 그래서 다른 게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자들, 목함 질에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가서 엎드려 사과하고 그분들이 또 진정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정리하고 대신에 더 의정활동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저는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분은 또 다시 좌절을 맛보게 됐습니다. 아유, 참 이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된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어렵게 결국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참 이것도 다 팔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팔자란 말은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태우 씨는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럼 난교 예찬 장해찬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뭐 장해찬 후보에 대한 얘기는 뭐 없는데요. 장해찬 후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던 내용들인 대부분인데, SNS를 심지어 삭제를 했지만 누군가가 진짜 저장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3년부터 17년까지 저장해 놓은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네.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도 강렬해서.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쓴 일련의 흐름이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뭐 서울 시민 부산 시민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된다. 아니, 일본 사람의 네. 발톱에 때만큼도 못 된다. 네, 부산 사람들 거짓말하고 회 맛있게 뭐 잘해주겠다고 말로만 하는 회센터 이모들도 그렇다. 뭐 이상한 사람들 많다. 별별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덜란드가 대마초 천국인데 뭐 거기가 좋다는 등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또 글을 쓸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네. 참 특이한 케이스였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젊은 날에 그렇게 한 거다. 부여할 의도는 없었다. 대학생 책 교재 당연히 사야 되는데 왜 자꾸 징징거리냐 뭐 이런 거였다는 건데, 네. 이제 교재를 못 사는 이유는 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워낙 원서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도 살 주제가 안 되면 학교 때려치라고 그만두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절대 모르는 이 부잣집 도련님의 철없는 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면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도 끝까지 공천을 쥐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그럴까요? 뭐 댓글에서는 그런 댓글도 봤는데요. 페이스북을 저도 이제 몇 번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배경이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랑 함께 있는 사진을 네, 그거 강조해서 놀랐어요? 있었어요. 네, 후보가 되기 공식 후보가 되기 직전까지 그 사진이 배경 화면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네. 지금은 바뀌었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공식 선거 그 사무실이나 이런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못 사겠어. 네. 그런 게 결국은 대통령이 내 뒤에 있다. 나는 안 자를 것이다. 이런 건가 보네요. 네,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호택 씨는 그래도 돈 봉투 갖고 그렇게 우리가 부적절하다 했는데 안 하더니 또 결국은 공천은 취소되고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앵간하면 버텼을 텐데 지금 네. 너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못 버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공격이 이제 같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실이 공수처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이종섭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얘기한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해자죠. 이제 대통령실이 어제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부르면 이 대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이고 다음 달에 열리는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이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찾아본 거는 어제 이제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외교적 망신을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이러면서 사실상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그렇고요. 많은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서 과연 정말 좌파 언론만이 비판을 한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이 그러잖아요.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친야 성향의 언론이 세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덧을 났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표현을 대통령실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은 제가 써도 될까? 근데 대통령실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네, 게다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분 너무 심각하더만요. 어제 완전히 MBC를 콕 찍어가지고 네. 거의 협박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어제 MBC를 포함한 출입 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에 황 수석은 예전에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가 자신의 군대 시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라 이렇게 콕 집어 말한 뒤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에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의 허벅지의 깊이가 4cm 그리고 길이는 30cm 이상이 찢길 정도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정보사령부 소속의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아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인데요.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상한 이 황 수석은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니네 입 다물어라. 입 다물지 않고 계속해서 비판하는 어조로 글을 쓰면 너네들 테러 당한다. 4cm 길이의 깊이에 3cm인가요? 4cm 깊이 맞죠? 네. 4cm 깊이에 길이 30cm 이 정도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한다는 말이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비판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무조건 찬양하는 기사 써야만 하는 게 기자의 본분인데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회칼로 지금 이렇게 테러를 당했다 이런 뜻입니까? 이런 분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앉아 있는 겁니까? 황상무님? 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님, 국가의 행동이나 활동에 본인도 언론인 아니었나요?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쓰면 회칼로 테러 당하기 조심해라, 칼침 맞는다, 입 다물어라, 입 닥쳐라 이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씁니까? 국가의 논조에 비판적인 글을 쓴다고 해서 MBC 잘 들어라? 특정이 딱 찍어가지고 MBC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 수석이나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 변명은 나왔습니까? 네, MBC 기자가 자리에서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황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논란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황수석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4-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어떻게 그렇게 조직될 수 있냐.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서 5.18 민주운동에 북한 개입설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제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덧붙여서 어영부영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황수석은 이제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이제 그런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수석은 KBS 기자 출신이고요. 이런 기자가 저도 이제 기자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자를 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요. 또 KBS에 최근에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박장범 앵커도 그렇고 민경욱 전 의원도 사실 이제 KBS 다 KBS 출신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의 KBS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아니 황수석이 5.18 개입설을 자꾸 얘기하면서 근거로 삼는 게 이거래요. 5.18 민주화 운동 때 해산을 계속 시켰는데 계속 자생적으로 다시 모이더라.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냐? 조직적으로 누가 개입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한 개입설을 말하겠죠. 무슨 우리를 도대체 뭘로 봅니까?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암울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말 절대절명의 절박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근거도 없는 5.18 북한 개입설을 세상에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분이 좀 들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예요? 예?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예요? 이걸 지금 농담이라고 치겨 넘겨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뭉개버리고 이걸로 끝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지적하고 올바른 기사를 내고 말하고 그러면 다 잡아 가두겠다는 겁니까? 칼침을 쏘겠다는 겁니까? 이걸 농담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